안녕하세요. 토끼 같은 딸과 든든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그런지 아이들과 외출하는 시간이 늘었네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서 그런지 혼자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외출도 이제는 거뜬하답니다. 늘 처음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남편 없이 보내는 평일이 힘들었는데 이젠 애들도 적응이 됐는지 나름대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힘든 일과 좋은 일들은 양면의 동전처럼 같이 온다는 말이 실감이 나네요. 저도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건강했던 제가 병도 얻을 정도였습니다. 서울에서 같이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받고 나서부터 제 악몽 같은 하루하루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니까 주말 부부로 지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평소 가정적이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도와주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퇴근하고 힘들 텐데도 늘 애들만 보면 힘이 난다면서 저녁에는 꼭 애들과 놀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아빠와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청천벽력 같았어요. 그렇다고 온 식구가 다 같이 지방으로 내려가기에는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도 많았고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힘들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지방 발령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방에 발령 가는 조건으로 승진과 연봉 인상이 걸려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방으로 책임자급으로 일하게 되는 거라서 남편한테 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남편과 협의 끝에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근처에 시댁이 있어서 남편은 다행이라며 안심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시댁이랑 허물 없이 잘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까 먼 옛날 일 같이 들리네요.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시모랑 사이가 어쩜 그렇게 좋냐면서 다 부러워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연을 쓰고 있는 것도 믿기지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받아주고 또 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털어놔 봅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시댁에서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시댁에는 막내 아가씨가 있었는데 시모는 천방지축에다가 사고만 친다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시모가 저와 막내 아가씨를 자주 비교하곤 했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결혼 자금도 친정에 손 안 벌리고 스스로 모은 돈으로 준비했는데 아가씨는 돈을 벌면 다 써버리기만 한다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가씨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시모는 괜히 비교하며 한마디씩 했었어요. 이것도 다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당시 막내 아가씨가 만나던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파혼했지만 그때는 결혼한다고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에 놀러 가면 항상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새언니, 저 반지 좀 봐요. 이렇게 알 큰 반지 본 적 있어요? 제 결혼 반지예요. 어머, 아가씨, 너무 예쁘네요.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결혼 반지는 알이 커야 된다면서 주던데요. 새언니는 이런 반지도 못 받고 결혼해서 어떡해요? 결혼하면 그런 거 다 부질없어요.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죠. 솔직히 속으론 부럽잖아요. 그냥 언니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요. 아가씨는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하나씩 할 때마다 제게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살면서 명품이나 알이 큰 반지 이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만 비싸지 편하게 쓰지도 못할 걸 뭐하러 사나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했고 그쪽으로는 영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가씨는 저만 보면 자랑을 하는데 그냥 적당히 장단만 맞춰줬어요. 한 번은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결혼은 쌍방이야.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걸 왜 몰라? 숟가락만 들고 가면 되지 뭘 또.
이런 반지 받는 건 다 여자 능력이야. 나 정도 되니까 이런 비싼 것도 선물로 받고 가는 거라고. 나는 너 같은 여자 안 만나서 참 다행인 것 같다. 어쩜 오빠가 돼서 동생한테 저런 소리를 할까? 친동생이 밖에서 무시당했으면 좋겠냐? 누가 무시당하래? 개념 좀 챙겨 다니라는 거잖아. 그거 다 부모 욕 먹이는 짓이야. 적당히 좀 해라. 남편이 이런 소리를 아가씨한테 하는데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요즘 세상에 숟가락만 들고 시집 가겠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가씨는 예쁘장한 얼굴이었는데 늘 본인은 예쁘니까 얼굴 믿고 시집 간다면서 말하고는 했어요. 그때는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시동생도 저런 아가씨를 보면서 혀를 찼고요. 같은 여자가 봐도 속으로는 참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같은 남매가 봐도 참 대단하다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아가씨가 어느 날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결혼 준비 신나게 하다가 파혼을 당한 거예요. 잘 준비하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를 듣고 보니까 파혼 당하고 올만했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숟가락만 들고 시집 가려다가 파혼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펑펑 울면서 말하더군요. 나 돈 모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 같이 못 살겠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돈 모으라고 할 때 모았어야지. 너는 네 올케언니 시집 올 때 어떻게 왔는지 한번 봐. 사람이 날로 먹으려고 들면 뭐든지 탈이 나는 거야. 시모는 이때부터 저와 아가씨를 한 번씩 비교하곤 했어요. 이때는 아가씨도 파혼하고 시모 등살에 못 이겨서 회사를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한 곳을 오래 못 다녔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다닌 지 얼마 안 된 곳을 그냥 그만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운드했으니 먹고 살려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라면서 시모가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모는 남편만 보면 마누라 잘 얻어서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한다면서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첫째 낳고서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낳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을 때 시모가 저한테 예쁜 옷을 선물해 주면서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우리 집에 맏며느리가 잘 들어오니까 장남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 집안이 편해야 바깥일이 잘 된다는데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참 고맙구나. 이거 백화점에서 인기 많은 옷이래. 애들 낳고 키우다 보면 내 옷 사기 어려운데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편하게 입어. 어머님, 뭐하러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저 정말 괜찮은데. 나는 네 덕에 손주들 재롱도 보고 사는데 이런 것 하나 못 해주겠니? 다 내 마음이니까 얼른 받아. 그때는 시모가 작은 일도 저를 칭찬해주면서 선물까지 주시곤 했죠. 애 키우느라 제 한 몸 보살필 시간 없을 때 선물을 받으니까 감동이었어요. 게다가 저만 보면 집안 복덩이라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TV에서 나오는 시집살이는 정말 먼 나라 얘기였네요. 시모는 다른 집 며느리 10트럭을 줘도 우리 집 며느리 하나랑은 안 바꾼다면서 우스갯소리도 자주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지방에서 일하게 된 상황에도 시댁이 가까워서 다행이라며 안심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 관계는 늘 변한다는 말처럼 고부관계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며느리와 시모 사이는 절대 딸을 이길 수 없었어요. 시모가 아무리 아가씨를 한심하다고 생각해도 결국 핏줄 이기는 며느리는 없더군요. 남편이 지방으로 정근을 가기 전 제게 진지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 막내가 5천만 원만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5천만 원이 어딨어. 우리도 애가 둘이나 있는데 항상 비상금은 있어야지. 근데 아가씨는 그 돈이 왜 필요하대? 사업한다고 하던데. 회사에 적응 못하겠다고 좋은 아이템 있다면서 사업을 해보겠다는데 자기 말로는 시작만 하면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대. 확실하다고 말하는 주식에 투자해도 손해보는 세상에 요즘 확실한 사업이 어딨어. 그리고 아가씨 회사 생활도 맨날 1년도 못하는데
사업이라고 다르겠어? 그리고 지금 우리도 내 식구 먹고 살려면 5천만 원을 어떻게 턱턱 내줘. 그냥 둘러서 거절해. 아가씨가 남편한테 사업 자금으로 5천을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남편은 저랑 상의해보겠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은 저랑 상의한 끝에 아가씨한테 5천만 원 못 빌려줄 것 같다고 답변했더니 아가씨는 그때부터 저를 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5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인가요?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쉽게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살겠어요? 게다가 평소 근면 성실했던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아가씨의 씀씀이와 평소 형실을 아는데 어떻게 사업 자금으로 그 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던 건데 이런 저를 아가씨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업 자금 5천만 원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걸 보면 감이 오시지 않나요? 아가씨는 시댁에서 시모, 시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와 옆에서 대화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자금 못 빌려준다고 거절했을 때부터 아가씨는 시모 옆에 붙어서 이간질을 시작했던 거예요.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첫 한 달은 주말에도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일하는 곳이 바뀌기도 했고 지방의 책임자로 내려갔던지라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아이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좋게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가씨였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기상천외한 발상이에요. 제가 시댁에 아이들과 놀러 갔다가 애들 낮잠 재우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잠에서 깼는데 거실에서 시모 아가씨가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무언가 속삭이는 것 같아서 안 들으려 했는데 아가씨가 새언니라는 말을 꺼내면서 뭐라고 말하길래 궁금해서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시모한테 하는 이야기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가씨는 호들갑을 떨면서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잘 생각해봐. 주말 부부인데 바람나기 딱 좋잖아. 게다가 바쁜 일 있다고 하면 엄마가 애들도 다 봐주고. 솔직히 엄마 새언니가 바쁘다고 할 때 뭐 하는지 알게 뭐야. 은행 간다 하고 은행원이랑 바람 필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네 새언니가 그럴 사람이야? 바람 필 사람 아닌 사람 뭐 정해진 줄 알아? 다 바람 필 만한 상황이 되면 다 피게 되는 거라니까. 지금이 딱 그렇잖아. 남편 옆에 없지.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예뻐해 주는데 나라도 나가서 바람 피겠다. 드라마가 없는 얘기라 드라마 같아도 현실에서 다 벌어지는 얘기니까 나오는 거라니까. 그런 건가? 부부가 따로 살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할 것 같긴 하다. 네가 맨날 그런 소리만 하니까 괜히 멀쩡했던 며느리가 이상해 보이긴 하네. 엄마, 맨날 보는 아침 드라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아가씨와 시모의 대화를 듣고 기가 찼어요.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정말 웃기지 않나요? 듣다 듣다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라서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갔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제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저를 보더군요. 그리고는 당황한 듯 슬금슬금 시모 뒤로 숨었어요. 저는 시모 뒤로 숨는 아가씨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사람 없는 자리에서 뒷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다가 어머님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같아서 나왔어요. 새언니, 앉았어요? 장기 밝은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냥 친구네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길래 혹시나 해서 말해 본 거예요. 혹시나 해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저는 아가씨가 사업자금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길래 5천까진 아니어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네요. 저는 이런 모함 받으면서 도와줄 생각 없어요. 새언니, 미안해요. 나는 새언니가 그런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오해했나 봐요. 저 사업자금 도와주면 앞으로는 진짜 입조심 할게요.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제가 어떻게 아가씨를 도와줘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럼 저도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너무 화가 나서 아가씨를 한번 놀려봤어요. 애초에 조금도 아가씨 사업 자금 도와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저를 모함하는데 저라고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아가씨가 했던 말을 듣고 기분 더럽고 찝찝한데 아가씨도 제가 빌려줄지도 몰랐던 돈 얘기라도 듣고 기분이라도 확 나빠지길 바랬어요. 시모는 괜히 의심하는 거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달래줬고요. 그런데 한 번 뱉은 말 주워 담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들은 말을 못 들은 걸로 어떻게 치나요? 저는 그날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과 통화를 하다가 아가씨와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이게 남편과 아가씨 사이를 안 좋게 하려는 마음이 있던 건 아니고 정말 제 억울한 마음이었어요. 제 말을 전해들은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아가씨랑 얘기 좀 해야겠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남매 싸움 붙인 꼴이 된 겁니다. 듣고 보면 남편도 화가 날 만한 상황이긴 했어요. 세상에 어떤 남편이 이런 소리를 듣고 기분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시모 말 들어보면 아가씨가 오늘만 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지도 않고 매번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시모도 아가씨가 맨날 그런 소리만 하니까 의심된다는 소리를 하겠죠. 진짜 이러다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한 소리 하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아가씨는 저를 정말 모함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시모였어요. 저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던 시모가 아가씨 말에 쉽게 넘어갈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그 당시 시댁이랑 아무리 가까이 지내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딸기를 들고 시댁에 갔었습니다. 남편이 아가씨한테 한 소리 했으니 어색한 사이를 풀어보려고 시댁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 마트에서 딸기를 싸게 팔길래 애들 먹일 거 사면서 시댁 것도 같이 샀어요. 그런데 시댁에 제가 들어설 때부터 시모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낀 만큼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친할머니 반갑다며 달려갔는데 시모는 그런 큰아들을 귀찮다는 듯이 떼놓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던 저는 당황해서 멍하게 서 있는 큰아들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저를 보며 호통쳤어요. 집안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먼저 하게 가르쳐야지. 다짜고짜 어른한테 엉기는 습관은 뭐야?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거 몰라? 남편이 돈 벌겠다고 집안까지 갔으면 너는 집안에서 애들 잘 키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넌 지금 딸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남편은 밥을 먹는지 굶는지도 모르면서. 갑작스러운 시모의 반응에 당황한 건 큰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모는 저를 집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을 날로 먹는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이건 딱 봐도 아가씨 작품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시모한테 말했어요. 손자가 신발 벗고 들어오면서 인사드렸어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 아들 회사에서 삼시세끼 다 나와요. 서울에서 먹던 것보다 더 잘 먹고 다닌다고요. 아이고, 며느리 무서워서 어디 말이나 제대로 하고 살겠냐? 우리 아들은 할머니네 집 가면 조용히 있었어. 대체 누굴 닮아서 애가 천방지축인가 몰라. 사내 놈이 점잖지 못하게. 누굴 닮아도 저 아니면 남편이겠죠. 그걸 누가 알아? 내 아들을 닮았는지 엄한 바깥 놈을 닮았는지.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 있는데 말씀이 좀 지나치시잖아요. 내 아들이랑 너무 안 닮았으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이렇게 말하면 또 지방에서 일하느라 바쁜 애한테 전화해서 일러야지. 그래서 모자 사이도 갈라놔야 넌 직성이 풀리지? 시모는 제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아가씨 일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 아들을 두고 엄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뿐인 손자 두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 오죽하면. 내 아들은 오른손잡이인데 손자는 왼손잡이인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아들은 똑똑해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금방 해냈는데 네 자식 좀 봐. 아직도 젓가락을 포크처럼 쓰잖아. 애들마다 다 배우는 속도가 다를 수 있는 건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가씨는 그럼 누굴 닮아서 그렇게 남 얘기 잘하고 날로 먹는 거 좋아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뭐야? 지금 너 내 욕하는 거야?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함부로 하셨잖아요. 그렇게 당당하면 유전자 검사에서 결과지 내 눈앞에 가져와. 아니요. 제가 왜 그런 검사를 받아요? 그렇게 궁금하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모를 보면서 남편한테 확인해 보라며 소리쳤어요. 제가 시모와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하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분하고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어쩌면 좋을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큰아들이 남편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시모가 했던 말을 그대로 남편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애들 앞에서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고 하는가 봅니다. 남편은 큰아들 말을 듣고는 저한테 전화를 바꾸더니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당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아가씨 때문에 못 살겠어. 괜히 엄한 소리를 계속 어머님한테 하고 있다니까. 또 어머님은 그 소리 홀랑 믿고 오늘은 글쎄 우리 아들한테 엄한 놈 자식 아니냐고 하시는데 환장하겠어. 내가 주말에 올라가면 엄마랑 얘기 한번 해볼게. 자꾸 이런 일만 겪게 해서 미안해.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러나 모르겠네. 그때 시댁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먹는 족족 속에서 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속도 계속 더부룩해서 항상 속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보면서 시모와 아가씨는 정말 상상 못할 의심을 하더군요. 남편이 주말이라고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왔을 때 오해를 풀겠다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정말 죽어도 가기 싫은데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일단 부딪혀 보자고 간 거예요. 어김없이 그날도 계속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도 혼자서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시부는 저를 보면서 몸이 안 좋냐고 걱정하며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제 안색은 누렇게 뜨고 있었죠. 겨우겨우 앉아서 밥을 먹던 저는 갑자기 구토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남편은 저를 걱정하면서 화장실로 와줬고 등을 두드려주다가 같이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시부는 저를 보면서 아프면 애들 걱정 말고 병원에 가보라며 말해줬어요. 그런데 시모는 안색도 안 좋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저를 보면서도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너 설마 입덧하는 거야? 남편도 지방에 있는데 웬 입덧이야? 너 진짜 웃기는 애다. 산부인과 가서 확인해봐. 엄한 놈 자식이면 낳을 생각도 말고. 저는 제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철천지 원수 사이여도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저런 말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우스워지게 하는 말인데도 시모는 거침없이 내뱉더군요. 옆에 있던 아가씨는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었고 시동생은 시모를 말렸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시모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여기 지금 애들도 있어요. 저번에도 큰애가 엄마가 무슨 말 했는지 또박또박 전하는 거 듣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해서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와? 한 장이면 금방 오해 풀리는데 제가 지금 그걸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오해할 만하지. 그 순간 참아왔던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는 하다하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오라는 시모 말에 폭발해버렸고 그 자리에 시부가 있는 것도 잊은 채 시모를 보면서 고함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지 보는 게 소원이신 거예요? 그럼 가져다 드릴게요. 대신 유전자 검사지 가져왔을 때 어머니 말이 전부 다 억측이고 모함이면 저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일단 가져만 와봐. 그럼 내가 사과를 할지 널 쫓아내던지 결정할 테니까 검사만 받고 오라고. 끝까지 시모는 당당한 얼굴로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표정이었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닌가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고 저를 몰아세우는데 제가 어쩔 방법이 있겠어요? 결국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재벌집 사모도 아니고 왜 이러고 있나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세상에 저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은 아마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렇게 시모의 바람대로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결과지가 나오면 꼭 시모랑 아가씨한테 사과를 받아낼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헛소문에는 확실한 증거 하나만 내밀어도 금세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5일 정도 지나자 결과지가 나왔고 저는 그 결과지를 들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시모 소원대로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아가씨까지 불러놓고 보여줬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시모한테 결과지를 내밀자 뻘쭘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저는 시모와 아가씨를 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랑 애들한테 얼른 사과하세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어머니 말씀처럼 오해했으면 사과해야 한다는 것도 애들한테 미리미리 가르쳐야죠. 뭐야? 시어머니로서 그 정도는 의구심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꼬투리 잡았다고 날뛰는 거 아니야? 날뛰다뇨. 아무것도 없이 사람 이상하게 만든 아가씨가 날뛴 거죠. 저는 오해받은 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저랑 애들한테 얼른 사과하세요. 그래. 아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게 됐다. 엎드려 절받기에 가까운 사과였지만 저는 시모한테 사과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어디 시모만 잘못인가요? 아가씨는 시모가 사과하는데도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도 사과해야죠.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데 왜 사과 안 하세요? 애들 보는데 내가 사과를 왜 해요? 뭘 잘못했다고. 유전자 검사는 내가 아니라 엄마가 받아오라고 한 거잖아요.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해야죠. 사람 오해하고 모함하면 안 된다고 조기 교육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끈질기네, 끈질겨. 아우, 끈질긴 게 아니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사과해야 깔끔한 거예요.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아주 좋은 본보기 만들어 주셨네요. 이만 가볼게요. 애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요. 저는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렇게 타령하던 유전자 검사지를 들이밀었으니까 더 이상 엄한 일은 안 생기겠구나 안심했어요. 남편도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해결됐다면서 전화를 해줬어요. 시모랑 아가씨한테 사과를 받았으니까 잘 해결됐다고 쉽게 믿었습니다. 제 사연 여기까지 들어보면 제가 이 정도로 했으면 더 이상 아무 일 없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제 시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둘이나 낳고 살면서 몰랐던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시모와 연을 끊을 만큼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제가 한동안 소화불량으로 시달리니까 엄마는 저보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어요. 엄마 친구가 얼마 전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데 증상이 비슷한 것 같다면서 병원을 다녀와 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위암 검사를 받자 남편은 혼자서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며 울먹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걱정 말라면서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덜컥 겁이 나긴 했었어요. 애들도 아직 어린데 혹시라도 큰 병이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제 속에서 병을 키우고 있었는 줄도 모르고 지냈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위암 초기라서 내시경 치료로 가능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친정 엄마는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초기라서 간단한 치료로 극복이 가능했지만 그래도 애들을 맡길 곳이 필요했어요. 시댁과는 이미 사이가 틀어져서 기대도 안 했고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서 애들을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래서 힘들 때 가족만큼 믿을 만한 곳이 없다고 하나 봐요. 엄마는 되려 걱정하면서 말해줬어요. 애들 걱정 말고 네 몸이나 챙겨 이거사. 나는 내 새끼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엄마 고마워.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나도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겠다. 너 애들 엄마이기 전에 내 딸이야. 내 딸 아프면 나도 속상해. 그러니까 얼른 치료 잘 받고 와. 집은 아예 신경 쓰지도 말고. 걱정 마. 우리 남편도 나 치료받는 날짜 맞춰서 와주기로 했어. 남편은 제가 치료받는 날 서울로 와서 같이 있어주기로 했었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집안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엄마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친정아빠와 하나 있는 남동생도 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친정 식구들 덕에 무서웠던 위암 치료도 성공적으로 받고 나올 수 있었답니다. 시댁과는 그동안 분란도 많았고 위암 치료도 초기라서 간단한 치료라 따로 말하진 않았어요. 입원도 길지 않았고 심각한 수술이 아니라 시댁에 말할 생각도 못했고요. 그러다 남편은 뒤늦게 시모와 통화를 하다가 제가 위암 치료받는 걸 얘기했었나 봐요. 정말 대수롭지 않게 했던 말인데 시모는 마치 제가 죽을 병이라도 걸렸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아니면 아가씨 때문에 과대망상이 시작된 건지 정말 무슨 저를 괴물 취급하셨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요. 시모는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 얘기만 듣고 화가 잔뜩 난 채로 저희 집을 쫓아오셨어요. 제가 위암 치료받고 회복 기간을 거치고 집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간단한 치료였지만 기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쉬려고 남편과 걸음을 재촉했었죠. 드디어 집에 왔다면서 남편과 애들이랑 기쁨을 나누고 친정엄마와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엄마는 건강하게 와줘서 고맙다는 말만 하시더군요. 그렇게 집에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다들 쉬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방에서 쉬고 계셨고 남편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현관문을 부실 것처럼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의아해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였어요. 왜 또 잔뜩 화가 나서 왔나 싶어서 의심 없이 문을 열었는데 시모는 집에서부터 챙겨온 굵은 소금을 저한테 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몸에는 마가 낀 게 분명해. 네 몸에 마가 꼈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렇게 없네. 멀쩡한 남의 아들 병수발을 들게 만들려고 작정했어? 내가 네 병수발 들라고 아들 키운 줄 알아?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나가셨어요? 그래, 나 정신 나갔다. 내 아들 돈으로 네 병원비에 약값까지 쓸 거 생각하면 나도 병 걸리는 것 같다. 당장 썩 꺼져, 이 악귀야. 저는 쉴 틈 없이 제게 굵은 소금을 뿌리는 통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거실까지 밀고 들어와서 제게 굵은 소금을 들이부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주방에서 거실로 뛰어와서 시모가 들고 있던 소금 주머니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곧이어 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제가 시모한테 굵은 소금 맞고 있는 걸 본 친정엄마는 시모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모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야, 지금 인연이 미쳤나? 진짜 악기 들린 건 이쪽이네.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지금? 이건 또 뭐야?
아주 무식한 게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이젠 염치도 없이 네 친정엄마까지 불러서 내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을 해? 이 무식한 집구석 당장 안 나? 뭐? 무식? 진짜 무식한 맛 한번 보여줘야 그놈의 주둥이를 다물지. 그러더니 엄마는 시모의 목을 비틀어 버렸어요. 왕년에 운동 좀 했던 엄마는 나이가 들어도 체력이 대단했어요. 주말마다 등산하시면서 늘 체력 관리에 힘썼던 분이세요. 그만큼 활동적이고 체력 좋은 엄마를 시모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맨날 집에서 아가씨랑 둘이 떠들기만 하던 시모는 그대로 당하고 있었죠. 거의 일방적으로 당하던 시모는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서 엄마는 다시 한번 악을 쓰며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했어요. 뭐? 네가 뭔데 내 딸한테 함부로 해? 너는 몸에 지방이 잔뜩 꼈는데 이거 안 빼고 다 뭐 하는데? 얼른 지방이나 빼라 이 여편네야. 아유, 이 덩어리들 다 어쩔 거야? 시모는 75kg가 넘는 거구였어요. 그런데 몸만 컸지 힘은 하나도 못 쓰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더군요. 시모는 친정엄마를 떼보려고 발악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도 그 상황에 어쩔 방법을 몰랐고요. 그런데 시모랑 같이 왔던 아가씨가 뒤늦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웃긴 게 아가씨는 시모랑 같이 왔다가 남편 신발 보고서 뒷걸음질 쳤던 거예요. 참 한심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점점 집안에서 큰 싸움 난 것 같으니까 말리려고 얼떨결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기가 차더군요.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남편은 무서웠는지 뒷걸음질을 쳤던 겁니다. 친정엄마는 양손으로 아가씨와 시모 머리채를 잡고는 정말 혼쭐을 냈습니다. 결국 한바탕 난리가 나고 시모와 아가씨는 친정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가씨는 끝까지 억울하다면서 펑펑 울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가씨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왜 울지?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자금 도와줬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뭐 돈 맡겨놨니? 내가 그동안 아가씨 했던 거짓말 때문에 속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돈 타령이 나와? 제가 부모님한테 손 안 벌려본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돈줄이 다 막혔는데 저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야말로 좋은 기회 다 놓쳐서 억울하다고요. 진짜 미쳤네 미쳤어. 어이가 없으니까 욕도 안 나오네. 그때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가씨를 보면서 호통을 쳤어요. 끝까지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엉엉 울더군요. 친정엄마는 그런 아가씨를 보고도 혀를 찾고 옆에 있던 시모를 보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딸 시집 갔을 때 기특한 며느리 본다고 좋아했던 거 기억은 납니까?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해도 유분수지. 저는 이런 집에 내 딸 못 줍니다. 지금 아들 인생 망치는 사람이 본인인 것만 알아. 이웃남 꼬리표 붙여서 살게 만들던지. 갑자기 그런 말이 어딨어요. 잘 사는 애들 왜 이혼시키려고 하세요? 지금껏 바라는 게 아들 이혼 아니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지 생각을 좀 해봐요. 들어보니까 남의 딸을 없던 일도 만들어서 대역죄인 만들고 본인 아들은 무결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미쳤었는지 내가 별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제발 이혼만은 막아주세요, 사부인. 그건 내 딸이 결정할 문제고 사과도 내가 아니라 내 딸한테 해야지. 엄마는 시모를 보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친정엄마한테 매달리면서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빌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게 그동안 저를 그렇게 몰아세우고도 이혼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도 황당했는지 사과는 저한테 하라면서 호통을 치셨죠. 그제야 시모는 저를 보면서 사과하더군요. 내가 미안했다. 나는 그냥 네가 너무 부지런하게 애들도 보고 잘 꾸미고 다니고 바쁘게 지내니까 혹시나 했던 거야.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어요. 전 지금 이렇게 하는 사과도 못 믿겠어요. 매번 저 없을 때면 아가씨랑 그렇게 제 욕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누굴 믿고 살아요? 나 정말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어요. 내가 미안해. 그냥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안 그러려고 해도 한 번 의심이 드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 내가 미안하다. 저는 그때 시모 옆에서 멀뚱히 보고만 있는 아가씨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때도 시모 뒤에 숨는 아가씨를 보자 참 철딱서니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가씨 등짝을 내리쳤어요. 이 사태의 원흉이면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남편이 아가씨와 시모를 다그치면서 당장 사과하라고 재촉했어요. 남편은 가슴을 치며 말하더군요. 내가 진짜 집안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둘 다 무슨 정신으로 살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진짜 나라도 당장 이혼하고 싶겠다. 그리고 이것만 알아도 이 사람이 엄마 용서할 때까지 우리 집 근처 오지도 말고 찾지도 마. 아들,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다 너 고생할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지금도 봐. 누가 날 제일 고생시키고 창피하게 만드는지. 나라고 뭐 이럴 줄 알았겠니?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들, 마음 풀어. 시모는 남편한테 매달려서 울듯이 말했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아가씨 등짝을 내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아휴, 이게 다 네가 설레발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네 오빠 이혼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왜 다 내 탓인데 소금은 엄마가 뿌렸잖아. 네가 세연이 암 걸려서 오빠 돈 잡아먹는 기계 됐다고 그렇게 설레발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내 말 믿으래? 뭐야?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갑자기 시모 아가씨는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오합지졸이 따로 없더군요. 친정엄마는 시끄럽다면서 둘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저는 우선 놀랐을 아이들을 달래서 남편한테는 애들 좀 데리고 밖에 나가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해도 제 선택에 맡기겠다며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애들을 집에서 내보내고 아가씨를 보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대체 왜 이런 모함을 받고 무실당해야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네. 맨날 엄마가 나랑 세연이 비교하면서 나만 무시하니까 세연이한테서 흠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연이는 너무 착실하게 잘 사니까 어떻게든 흠을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나를 까내릴 생각하지 말고 본인 인생 똑바로 살 생각을 해야지. 나를 까내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새언니. 내가 그동안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뭘 이제 와서 안 그러겠다는 거야? 그냥 다 나가요. 진짜 다 꼴 보기도 싫으니까. 전 시모와 아가씨를 보고 집을 나가라고 떠밀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한테 매달리면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나갈게. 지금 나갈 건데 우리 아들 이혼남만 만들지 말아줘. 아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아줌마, 그냥 나가주세요. 이혼을 하든 시댁이랑 연 끊고 살든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나가시라고요. 아니면 집 바닥에 뿌린 굵은 소금 다 치우고 가시던지. 내가 미안해. 우리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 저는 시모 아가씨 등을 떠밀어서 내쫓아 버렸어요. 친정엄마는 분이 다 안 풀렸는지 주방에서 굵은 소금을 가져오더니 시모를 불러 세워서는 소금을 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시모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썩 꺼져! 내 딸한테 이런 악기가 붙어있는 줄은 몰랐네. 당장 나가! 그리고는 친정엄마는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눈물이 쏟아졌고 엄마는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이런 취급당하고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나는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엄마.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이혼을 하든 뭘 선택하든 나는 네 선택 존중해. 저는 엄마의 든든한 말에 그동안 시모한테 받았던 상처도 다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걱정할까 봐 힘들어도 말 한마디 편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시모 아가씨 때문에 제가 속병이 난 것 같다면서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를 돌려보내고 남편한테 시모 아가씨 보고 못 살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제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마음 풀릴 때까지 가지 말라면서 말해줬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부는 제게 진심 어린 문자를 남겼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오늘 있었던 일 다 들었다. 내가 너한테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문자를 남긴다. 모두 내 불찰이니 나를 원망하거라. 네 마음이 풀리면 그때 연락 주렴. 몸조리 잘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라. 내가 미안하다. 우리 예쁜 며느리 건강하길 바란다. 저는 시부 문자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저는 시모 아가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너무 모욕적이었고 위암 치료 후 집에 왔을 때는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에 가서 아가씨 일원도 도와주지 말라면서 으름장을 놨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가씨는 시댁에서 쫓겨났고 혼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시모는 제게 하루에 한 번씩 찾아와서 매일같이 사과를 하면서 위에 좋은 음식을 놓고 가셨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마냥 미워할 수 있겠어요? 한 두 달을 매일같이 찾아와서 진심이 담긴 편지와 위에 좋은 음식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모는 저희 친정에도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그러니 저도 마음이 조금 풀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시모와 조금씩 연락은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매일같이 음식에 편지까지 두고 가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예전처럼 지낼 수 있는 날이 올 것도 같다는 기대가 드네요. 지금 몸은 괜찮아져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 중에 있거든요. 남편도 저를 가만히 기다려주고 있답니다. 옛말에 천냥 시주 말고 애매한 소리 말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천냥이나 되는 돈을 주는 것보다 괜히 쓸데없는 말로 남을 모함하지 말라는 말인데 제가 당하고 보니까 저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알겠어요.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반대로 빚을 질 수도 있잖아요. 말 함부로 안 하고 사는 게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 같네요. 제 긴긴 사연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